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뭐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 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대위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대위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B 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벌써 구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구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 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 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결코 독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해야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나르시시즘.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된다라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최대한 그 사람과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만약에 업계의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든 저 같으면 일찍 퇴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참 골치 아픈 유형, 그리고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서양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두실 때 내 졸이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 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텐 절대로 쉽게 동의해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한텐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 축,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들은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요.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이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 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존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 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 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괄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괄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괄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가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지만 또 때론 사회에서 만난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먼저 연인이나 부부 같은 커플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재밌게도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이라는 건 뭔가요?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전적 형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가족의 범주,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부죠. 그리고 그 부부가 되기 위한 서로를 또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연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연인들이 결혼이나 부부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떠올리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도 가깝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생면부지에 사람을 만나서 28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내면서 가끔씩 궁금해져요. 어떻게 우리 둘은 만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완전히 남이 될 수도 있는 관계죠. 자, 그래서 참으로 쉽지 않은 관계예요. 내 배우자와 내 파트너의 어떤 마음과 나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애착 유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애착,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공존의 소망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은 최소한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죠. 그리고 이 4가지 유형은 좋은 유형도 있고요. 좀 힘든 유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정형, 두 번째가 회피형, 세 번째가 불안형, 그리고 네 번째가 혼란 혹은 혼잡형이라고 부르죠. 이 애착 유형에서 중요한 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정형. 벌써 말씀만 들어도 뭔가 좋은 느낌이 드시죠? 안정형은요,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 긍정,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 긍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타인 긍정은 타인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은 자기도 믿고 타인도 믿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후에 추가적인 애착과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유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잠시 자기를 어느 방에 두고 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렵고 무섭죠. 그런데 3살, 4살 정도 되는 이런 아이가 부모님이 밖에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당연히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인과도 어느 정도 잘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타인이 나가고 부모님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거죠. 이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형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해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피형은 좀 다른 문제죠. 회피형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긍정, 타인 부정. 그러니까 나만 믿고 타인 부정, 즉 타인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로지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린 시절의 방치와 방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즉 부모님의 무관심, 부모님의 방치가 필요 이상으로 혹은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에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강한 불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면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여성이라면 남자는 믿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도를 넘어 아예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참 연애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더라도 썸만 타는 경우가 더 비일비재하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약간 어장관리한다라는 느낌의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별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혼자 이별하는, 이른바 연애할 때 가장 힘들다는 잠수 이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SNS나 다양한 온라인상에서 연애담을 나누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회피형이신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배신감이나 모멸감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발 회피형은 회피형들끼리 연애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어떻게 회피형이 이성 회피형을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잘 안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피형인 분은 세 번째 애착 유형인 불안형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불안형은 회피형과 반대로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못 믿고요. 타인은 굉장히 믿습니다. 당연히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상대방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사랑은 늘 엄청나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늘 대혼란이고 정말 폭풍 같은 사랑.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영화 같은 그런 사랑이 이분들의 애정관이죠. 어렸을 때 어떤 과정을 많이 거쳤을까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늘 끊임없이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 갈구해야만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런 양육을 계속해서 하신 부모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겠죠. 이 불안형인 분들 참 힘든 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형인 분들과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날 제일 힘들어하더라. 불타는 사랑,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랑을 해야만 사랑이 되니 이게 어떻게 상대방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장 흔한 유형이 바로 회피형과 불안형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쪽은 끊임없이 도망가고 한쪽은 쫓아가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회피형을 찾고 회피형은 불안형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회피형이 빠르게 숨거나 아주 강하게 거절하죠. 재밌는 건 불안형은 그 거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유형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혼란형은 자기와 타인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나 아니면 방치, 무관심 같은 그 수준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녀를 학대한다는 것. 저는 심리학자로서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악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은 의미에선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자격이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가장 극악한 범죄죠. 이렇게 학대받은 경험이 왜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까요? 바로 내가 학대받을 만한 그런 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만듭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부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애착 유형이라고 부르기보단 애착이 없는 유형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텐데요. 이런 분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오히려 공포나 무서움을 서로 주고받는 최악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연애를 할 자격이 없으시다거나 부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란형이든 불안형이든 회피형이든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면 안정형인 사람이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걸 잘 이겨내면 후천적으로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주위에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학대를 받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힘을 내서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 양쪽이 더 노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부부보다도 좋은 애착 유형을 양쪽 다 안정형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안정형인 사람이 나 스스로도 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제발 나쁜 여자, 나쁜 남자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나와 상대방을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인 찍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애착 유형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나 그런 궁금증들이 가능하시겠죠. 첫 번째,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물어보십니다. 데이트 폭력. 그냥 폭력이죠. 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고 연인의 관계를 만들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폭력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귈 때 최선을 다해 자기의 좋은 측면만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를 보면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막 잠에서 깼을 때, 지쳐있을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배고플 때. 즉, 신체적으로 최상의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업장에서 종업원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즉, 사소하게라도 자기의 요구나 욕구가 혹은 요청이 좌절됐을 때가 바로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됩니다. 요청이 좌절되거나 거부당했을 때. 이때 그 사람이 의외의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한 번쯤 강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 부부 관계에서 또 못지않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죠. 바람기가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연구들이나 관찰을 종합해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성향으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좋아한다라는 건 뭘까요? 그 존재랑 오래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건 뭔가요? 그 대상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물론 이 좋아하는 것, like와 원하는 것, want가 같은 대상에 다 부여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 없으면 안 되겠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일련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오로지 내 앞에 없거나 나한테 없으면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want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어린아이들에게서 보기도 하죠.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치는데 want죠? 사줬더니 조금 있다가 팔 아프다고 손을 놓더라. 풍선줄을. like가 없었던 겁니다. 바람기도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좋아하진 않는데 나한테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은 풍선처럼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내 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마음들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like, 접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죠. want는 회피 동기가 만들어낸다고 해요. 나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단 회피 동기가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을 쓸 뿐이죠. 그래서 인생에 나는 참 저런 건 좋아. 난 저런 건 참 멋있어. 이런 게 없고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막아야 돼. 라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들여다보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곳까지 바라본 심리학 연구들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사람인 걸 너무 잘 아는데도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이혼을 포함해서요.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대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 말고도 대안이 많다는 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제 배우자를 상대하죠.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넓고 이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며 그리고 심지어 성실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마지막 5번째에서 차이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은 것들이라도 늘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생전 처음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빔국수가 뭐라고 한 일주일을 제가 수많은 전 세계의 셰프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왜? 과거의 저보다 한 단계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늘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서 자존감이 좋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타겟으로 삼으려다가도 그 리스트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하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셔야 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존중감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과 부가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늘 새로 배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자식 관계에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자식 간에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받거든요. 100년도 더 전에 독일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영화 필름을 제작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름에서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인상 하나를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라는 표현이에요.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 늘 볼 맞대는 나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 연구들은 그게 애착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문화보다도 아이를 많이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자식 관계가 그 어떤 문화의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애착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우리가 크게 놀랄 추리가 아니죠. 유난히 가족에게 참지 못하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분이 유난히 많죠. 왜 그럴까요? 가족에게 참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왜냐? 동일시하기 때문이죠. 운전 잘하고 싶은데 운전 잘 못하시면 화나시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잘 못하면 화나시죠. 요리 잘하고 싶은데 요리 잘 못하면 짜증나시죠. 그런데 운전을,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짜증이 제일 많이 나죠. 저도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다 2번 이혼할 뻔했습니다.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는 분은 아마도 성불하실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이런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걸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카피앤페이스트 된 복제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다름을 인정해야 되죠. 그런데 다름을 인정한다는 게 말 그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늘 같이 하던 행동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아빠들의 꿈의 자동차라고 하는 패밀리카를 하나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서울에서 제 아내가 좋아하는 부산 여행을 매년 여름 떠나죠. 16년을 싸웠습니다. 대전 가기 전에 싸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옥천 휴게소에서 꼭 서자고 합니다. 우동 맛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금강 휴게소에서 꼭 서야 된다 그래요. 사진 찍기 좋대요. 저는 맨날 찍는 사진 뭐 거기서 또 찍냐고 얘기하고, 제 아내는 맨날 먹는 우동 뭐 거기서 또 먹냐 그럽니다. 저희 가족은 대전 가기 전에 이미 요의가 상했죠. 그래서 한 번도 부산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저는 처음으로 굉장히 누구나 해볼 수 있지만 누구도 잘하지 않는 아주 작은 다름을 하나 시도해봤죠. 저는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제 아내는 KTX 타고 갔고요. 제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에서 만났습니다. 가족여행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반가웠습니다. 가족은 타인입니다. 가족은 늘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타인. 이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가장 많은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가족의 장점과 그리고 스마트함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부모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때 자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자기의 역할이 이제 크지 않을 때 자기의 행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죠. 아이가 자아가 완성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때는 부모는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자녀의 성격의 장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의외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건 아이가 고민하게 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접근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상의하자.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힘들게 하죠. 내 말이 다 맞으니까 거기 따라야 돼. 이런 독재자 같은 부모들. 이런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이 독재자의 모습을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필수 아이템, 뭘까요? 선글라스입니다. 왜 선글라스를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 생각을 안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독재자는 자기 생각은 안 보이고 자기가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만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을 알 수 없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독재자 같은 부모님께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도 내가 속을 안 보여주시면 그분들은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뭐지? 나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변화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시작은 할 수가 있죠. 너무 속 보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쉽게 전달하지 않는 약간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도록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계속 자식이 자란다면 독재자 밑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겪는 현상과 비슷한 걸 가지게 되죠. 세계의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나는 웬만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즉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재자 같은 부모가 될수록 내 자식은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식을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든 부모님의 유형이죠. 내 성취만 사랑하시거나 심지어 형제자매 중에 잘난 자식만 편애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는 귀하게 자란 자식과 사랑받지 못한 자식 모두 많이 불행해지죠. 그런데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 중에 결국 오랜 시간이 거쳤을 때 더 불행해지는 자식은 누굴까요?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말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중년까지는 조건부로 사랑받은 자식이 꽤 괜찮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왜? 조건부로 편애받은 자식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온전히 사랑할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년 이후의 역량이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학대를 받아서 망가지지 않는 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 오히려 부족함과 그다음에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중년 이후에 삶에 대한 영향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 100살이 아니라 110살, 120살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죠. 즉,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편애받은 자식이 더 사회적 영향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가족들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망치는 관계는 헤어질 결심, 멀어질 결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신다는 거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